대구 서문시장 골목길입니다. 한 여자가 두 아이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잔치국수 한 그릇. 여자가 국수 몇 가닥을 집어 작은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작은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기침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여자가 황급히 아이 등을 두드립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며 울먹입니다. 100m쯤 떨어진 곳, 깔끔한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 얼굴이 굳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노인은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옆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사진 속 한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장남의 아내, 오수진.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남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차남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도망갔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노인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금 8천만 원, 금팔찌 5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차남 부부가 증언했습니다. 새벽에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수진의 모든 것을 집안에서 지웠습니다. 손주들도 외면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달리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8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왜 그런 모습일까요? 노인의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노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아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수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버스를 탔습니다. 노인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대형 오피스 빌딩 앞이었습니다. 수진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한 것입니다. 수진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작은 분식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수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노인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빌딩 청소, 12시부터 6시까지 식당 설거지,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하루 18시간이었습니다. 8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여자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친구 윤석호. 경찰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석호야, 부탁이 있어. 7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하고 싶어.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윤석호를 만났습니다. 윤석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수진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입금 내역, 청소 용역 회사, 식당, 편의점, 세 곳뿐이었습니다. 출금 내역, 월세, 공과금, 식비, 병원비, 잔액은 10만 원이 넘는 달이 거의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은요? 없습니다. 7년간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강준혁, 강혜린, 손주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식으로 매달 치료, 예린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회장님, 오수진 씨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하고 우진이뿐이었어. 혹시 민수 씨는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서재에서 민수와 함께 있던 일이. 윤석호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 통장입니다. 7년 전 우진이 사망한 다음 주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민수 씨 부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2천만 원,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오수진 씨가 아니라 민수 씨가 금고를 연 겁니다. 노인은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어. 찻집을 나왔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강태준, 대구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장이 됐습니다. 태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우진이 사고 당일 기록을 보고 싶네. 서류가 나왔습니다. 우진의 마지막 출근 기록. 오후 5시쯤 외근으로 나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왔습니다. 그날 누가 전화했지? 민수 상무님이었어요. 오후 4시 40분쯤. 뭐라고 했나?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고. 골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태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형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윤석호와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평범한 도로였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단 말인가? 네. 우진 이사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아.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우진 이사님 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틀거렸다고? 네. 마치 운전자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오후에 카페에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차 뒤에서 50m 정도 떨어져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더니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태주는 메모했습니다. 비틀거림, 의식상실, 약물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회사 보안팀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 CCTV 기록이 남아있나? 우진 이사님 사고 관련 기록은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10층 복도였습니다. 7년 전 아들이었습니다. 우진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게. 누가 그 전에 휴게실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전 8시 40분. 한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고 우진의 개인 컵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민수 상무님이 우진 이사님 컵에 약을 탔습니다. 30분 뒤 우진이 들어와 그 컵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 4시쯤 우진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태주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우진은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게 태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주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민수 상무님이 우진 이사님에게 약을 탔고 거짓 전화로 유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 되나? 윤석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달라붙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압박해야 합니다.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불러야겠어. 태주는 먼저 수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무섭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7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다. 내가 7년 동안 하루 18시간 일하고 병원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고 이게 지나간 일이냐? 며칠 동안 널 따라다녔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금고를 열지 않았다는 것도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제발 말해다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가 그렇게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봤어요. 그런데 민수 도련님이 알았어요. 장례식 다음 날 밤 찾아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아이들도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도망친 거냐?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거다. 증거가 있어. CCTV에 찍혔어. 민수가 우진이 커피에 약을 타는 장면이. 혹시 증거가 더 있나요? 제게도 있어요. 수진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수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수 도련님이 보낸 편지예요. 태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수님,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문자. 준혁이 학교 잘 다니네요. 조심하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으니까. 이 자식이 감히 손주들까지. 세 번째 편지. 형도 그렇게 갔어요. 차는 무서운 거예요. 수지나 7년 동안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것들 좀 빌려도 되겠니? 내 우진 씨를 위해서라도. 내일 민수를 만날 거다. 자백을 받아낼 거야. 수진이 태준을 안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준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집으로 오너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구나. 윤석호가 서재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어제 수진이를 만났다. 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협박했더구나. 아이들까지 위협하면서. 도둑은 너였어. 태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이 사망한 다음 주에 내 통장에 5천만 원, 내 아내 통장에 2천만 원, 7천만 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정해라. 한참의 침묵.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열었어요. 태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영상. 민수는 우진의 컵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형 컵에 약을 타는 장면이지. 우진이 그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 멈춰요. 그만 보여주세요. 목격자 진술이다. 내 형 차가 비틀거리다가 중앙선을 넘었대. 그리고 비서 진술. 내가 거짓 전화를 걸었지. 그날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내가 수진이한테 보낸 협박 편지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인정했어. 차는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은 더 약하잖아요. 손주들까지 위협했구나. 인정해. 내가 형을 죽였어. 왜 그랬느냐? 한참의 침묵. 민수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미웠어요. 항상 형만 사랑받고 저는 평생 형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단 말이냐? 처음엔 실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했을 때 형이 너무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참에 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제 거라고. 이 미친놈아.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참, 한 가지 더. 커튼이 움직였습니다. 윤석호가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다 녹음됐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경찰에 넘길 거다. 사흘 후 태주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구속됐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친형 강우진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금고에서 8천만 원을 절취했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를 7년간 협박했습니다. 범행이 치밀하고 악질적입니다. 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협박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에게, 형수님에게, 조카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친형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태주는 우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아빠 왔다. 끝냈어. 민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냈어. 감옥에 갔어. 20년이야. 수진이 명예도 되찾아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잘 있어. 준혁이랑 준성이. 아빠 집에서 살고 있어. 준혁이가 너 닮았더라. 준성이는 웃을 때 내 웃음소리가 나. 제대로 할게. 그들을 지켜줄게. 편히 쉬어라, 아들아.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태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을 주었습니다. 점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수진도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을 해야. 아니야. 7년 동안 충분히 일했어. 이제는 쉬면서 아이들을 돌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준혁이의 천식이 좋아졌습니다. 준성이의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했습니다. 큰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그림요. 우리 준혁이 대단하네. 저도 칭찬받았어요. 노래요. 우리 준성이도 대단해.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태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성가 왼쪽에, 준혁이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진 씨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요.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지켜줬잖니. 어느 가을날 태주는 수진과 손주들과 함께 우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세요? 그래.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준혁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 준혁이에요.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세요. 준성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많이 안 아파요. 우진아, 아빠가 또 왔다. 아이들 봤지? 이렇게 잘 자랐어. 계속 잘 지켜줄게.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할아버지랑 살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니. 좋아요. 차 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가족 넷이 모였습니다. 태주는 소파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오른쪽에, 준성이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어줄까? 재미있는 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품에 기대어 들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수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재미있었어요. 내일도 읽어주세요. 그래, 내일도 읽어줄게. 태준이 두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내가 남긴 것들을 아빠가 잘 지킬게. 약속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